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시스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찾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 상품을 고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종목을 찾는다는 거. 그런 거를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에 공부는 돼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그 정보가 좋은 정보다 나쁜 정보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내가 직접 종목을 발굴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채팅창에서도 계속 회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템에 자본을 가두는 이유는 뭘까? 내 심리를 관리를 하고 내 계좌 변동성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줄이면 줄일수록 오히려 수익이 더 나요. 그건 왜냐면 욕심을 너무 가지게 되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좀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싼 걸 찾아 사고, 이게 앞으로 미래 업황이 좋은 종목들을 차곡차곡 매집을 하고 하는 관점으로 주식 투자는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자본을 가두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뭐하고 있어도 요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음식에 이제 비유를 해보면, 재료가 정말 좋아. 무슨 뭐 유기농에 뭐에 뭐 진짜 맛있는 재료, 이런저런 재료가 되게 좋아도 맛을 내는 거는 이제 손맛에 흔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요리를 하는 과정,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에 이제 요리를 할 때는 그 시스템이죠. 요리에 비교를 하면 그 재료라는 거는 종목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그 요리라는 그 과정, 그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리라는 그 과정이 꼭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에서는 그 과정이라는 게 이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이제 시스템화 하라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유하고 매매하고 하라는 거죠.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는 이해해야 한다. 내 자산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안전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수익성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짧게 보면 이 수익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높을 수가 있어요. 단타하고 뭐 단기 매매하고 뭐하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안전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수익이 커지고, 수익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변동폭이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잘하는 사람 상위 1%들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결국은 도달하는 데가 같을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거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고 수익을 낸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힘들 때가 없어요. 금융위기 같은 게 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힘들 때가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금융위기 같은 게 온다 그러면. 근데 수익성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금융위기 같은 거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가다가 금융위기 같은 거 오면은 그냥 샥 이렇게 돼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고요. 장기 투자하고 안전성에 집중을 해서 계좌 관리하고 시스템화 해갖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게 금융위기 때 이런 작은 파동 하나 있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 자산과 계좌는 계속 상방으로 움직인다고.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잡소리 하고 있네, 뭐 책에서 보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책을 많이 봐야죠. 책에서 하는 소리가 다 쓰잘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걸 보고 공부를 많이 했고, 허튼 소리 하는 것들은 다 걸러 들으면 돼요. 내가 딱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허튼 소리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면 돼요. 그리고 요런 방법은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겠죠.
자, 시스템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가.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스템이 왜 필요할까? 주가의 등락폭에 무심할 정도의 경험과 실력. 이제 경험하고 실력. 이게 있어야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익을 내서 이걸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하고 실력을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왜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냐고. 원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걸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2년 수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 만에 수익을 봐야 되는 거를 뭐 몇 달 만에 일주일 만에 수익을 내려고 그런다고. 구수익이 운이 좋아서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안 좋은 경험으로 입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약한 수익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큰 수익만 생각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내가 갖춰진 그릇 이상의 무언가가 나에게 생기면 그건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뭐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서 성공하는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다르죠. 일반인들과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다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쓰잘데없는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정도 그릇이 갖춰지고 이 정도 좀 시장을 읽고 뭐하고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뭐하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누적이 된 건데 그 중에 쓸데없는 경험 이게 90%예요. 쓸모 있는 경험은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쓸모 있는 경험. 저는 이제 리딩을 하고 뭐 회원분들한테 자꾸 소통을 하고 하면서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쓸데없는 경험에 대한 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왜? 이거는 쓰잘데 없으니까. 근데 여기 90% 중에 한 3%, 5% 정도는 쓸데 있는 경험인데 내 기준에 쓸데 없는 경험을 내가 치부해버리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제외하고라도 딱 보면 확률적으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이 10%만 잘하면 성공합니다. 사업을 하든 뭐라든 10%만 잘하면 성공해요. 90% 망해도 10%만 잘하면 성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번을 했는데 내가 20년 뭐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진행을 했는데 19번 망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실패해도 한 번만 되면 되게끔 그렇게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0번 중에 예를 들어서 뭐 50번이 된다든가 60번, 80번, 90번이 되면 수익은 그만큼 더 빠르게 크게 늘어나는 거고 그냥 뭐 100번 중에 10번만 성공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 이 단기 등락폭을 예측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돌발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막 정치적인 거 별로 없는 게 다 경제에 들어가죠. 트럼프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단기적인 그런 거죠. 리스크라는 거죠. 그럼 단기적인 리스크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단기 등락폭을 100%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이거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의 폭이 작기 때문에 등락폭을 예측을 틀릴 때는 일단 돌발 변수로 인해서 악재가 갑자기 되게 좋은 상황에 돌발 변수로 악재가 딱 터지면은 그냥 무조건 예측은 틀리는 거예요. 100%가 불가능하면 틀렸을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는 굉장히 피곤한 거고 투자가 아니고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이점을 취해야 돼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률적인 이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자 복리를 누리려면 매매와 보유의 기준, 기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수익도 크게 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거죠. 자산이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유의 기준은 어떻게 그럼 설정을 해볼 수 있을까?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항상 가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가치죠. 설정 값을 만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거는 매력이 있고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내가 사면 안 되는 구간이고, 이런 리스크 관리가 돼 있고 비중 관리가 돼 있어야 이 설정 값이라는 거는 항상 완벽하게 딱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중 관리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종목수, 내가 50 종목을 운영할 거다, 300 종목을 운영할 거다. 아니야, 나는 1년에 예를 들어서 200일, 주식시장이 열린 날이 200일이니까 200 종목 운영하겠다. 뭐 이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 돼요. 200 종목 운영할 때는 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200 종목 운영하면 거의 시장에 있는 전체 섹터 중에 싼 거는 내가 모조리 담을 수 있다. 그럼 그 중에 올라가는 것들만 취하고 안 올라가는 것들은 그냥 들고 버티겠다. 아니면 50 종목 운영하는 사람들은 나는 종목을 압축을 해서 뭐 이제 10종목에서 50 종목, 나는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주가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 나는 손실폭을 예를 들어 종목수를 많게 하면 손실폭이 작은 만큼 수익폭도 작은 대신에 나는 수익폭을 키우고 큰 손실도 감소하겠다. 근데 최대 안전에 대한 이 부분을 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계좌가 30% 50% 손실 나는 것까지 감소를 하겠다 라고 봤을 때는 종목수를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경험이 입혀지지 않으면 종목수를 줄이면 안 돼요. 왜? 그 정도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그 많지 않은 사람 축에 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로 볼 때 수익 확률, 손실 확률 30%라 그러면 어때요? 수익이어야 되죠? 근데 일정분 관리가 돼 있지 않으면 계속 손실 종목의 비중이 과다하게 실려요.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가능성을 제로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을 1000만원 운용을 해. 근데 처음에는 10종목 사야지 그리고 100만원씩 사. 근데 예를 들어 8종목이 15% 수익이야. 그런데 2종목이 50% 손실이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거를 줄여. 막 2개, 뭐 3개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를 여기다 다 실어. 그래갖고 마이너스 막 25%, 막 20%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다 다 사서. 이쪽에 비중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있던, 이거 나머지에 있었던 이거 8종목, 처음에 있던 나머지 8종목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100%, 막 500% 가요. 이거는 어때요? 막 마이너스 이게 막 뭐 70%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500% 수익 난 종목도 있고 뭣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비중이 실려버리니까 손실 내버려, 계좌가. 그냥 똑같이 비중을 다 나눠놨으면 계좌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비중이 실려버리니까 손실 나버려.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다 팔아갖고 결국은 이건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몰빵이 돼요. 마이너스 60% 여기에서 이제 한 5년 10년 걸려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죠, 이 사람.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고 있는 걸 다 팔아갖고 그냥 다 계속 물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비중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때요?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정금 내에서 하잖아요. 그 이상의 추가 매수는 시스템으로 억제를 해놓고 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면 떨어지는 종목도 당연히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다 100% 수익 나는 종목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절대 분석은 완벽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끔 보면 무슨 정확한 포지션을 잡았냐면서 막 떠들고 연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다 그냥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분석 대충 해도 돼요. 근데 끌고 가고 수익을 내가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이제 투자는 갈리는 거예요. 자, 손실 종목에 비중이 과다하게 실리게 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항상.
손실 종목에 우리는 비중이 과하게 실리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가능성을 제로화하고 일정금이라는 최대 보유 금액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시스템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스템 같은 부분들은 항상 이제 수정을 하고 자기한테 맞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편안하고 관리하기가 쉽다. 그래서 확률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복리라는 게 뭐예요? 수익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스템에는. 수익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에서 우리는 기준가라는 걸 정했어요. 이 기준가라는 게 또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준가라는 게 뭐냐? 우리는 100% 수익. 자, 장기 투자를 할 때 말하는 거예요. 트레이딩 계좌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는 시스템이 여기에서 더 세분화된 거예요. 이 시스템을 더 세분화시켜서 노동력을 입히는 시스템이 트레이딩 시스템이고, 적립 시스템은 이제 저축 시스템으로 100% 수익 구간에 원금을 챙기는, 그래서 수익이 계속 일을 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그런 투자를 우리는 이제 기준을 명확히 한 거죠. 이 100% 수익이라는 거, 그 기준가라는 거. 자, 다른 기업의 주식에 비중을 나눠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복리 효과를 확장한다는 건 간단한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100%가 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0만원 샀어. 100만원 사서 100% 났어. 그럼 100만원이 생겼잖아, 공짜로. 그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찾아서 빚을 좀 갚든가, 아니면 가족과 외식을 하든가, 아니면 부모님 용돈을 드리든가. 그러니까 지출, 소비,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투자를 왜 해요? 돈을 벌려고 하지만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소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소비라는 것도 내 인생에 조금 무언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소비는 굉장히 큰 투자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할 정도 돈은 있어, 여유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거 살 수 있겠죠, 다른 주식. 그리고 또 선택사항이 있죠. 나는 안전성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겠어, 금 살래. 야, 이거는 수익 난 거니까 리스크를 더 확대해야지. 리스크를 더 확대하는데 더 고수익을 보겠어. 그럼 이걸 뭐 사요? 이거 100% 이거 수익 난 거 이 100만원으로 리스크를 더 확대하겠어. 카지노 가서 이거 바카라 한번 튕겨서, 만약에 그럼 확률이 50%에 50%. 그럼 예를 들어서 바 50%면 튕겨서 맞추면 나는 한 종목을 사고 다시 이걸 하겠어. 이 절반을 하겠어. 그리고 절반은 내가 소비를 해야지. 날려버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선택사항이 여러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사항이. 그쵸? 이 수익금이라는 거는 선택사항이 굉장히 여러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준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 원금은 놔두고 나머지 돈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여러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가치도 우리가 보면 실적에 따라 기업의 성장성, 차트라는 거 항상 이야기지만 차트는 후행지표라는 게 아까 영상에서 우리가 신대양제를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이제 2008년도 바닥 찍기 전에 2000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매집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10,000원 미만 구간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파동이 나와서 뭐 100%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뭐 반토막 뭐 70%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저평가 만들었고 이제 추세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뭐냐?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무언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업황이 개선돼서 이제 이렇게 날아간 건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구간에 다 있고 전고점 도달하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고. 웃기죠? 이게 후행지표예요. 근데 다 차트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차트 맹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또 기업 성장을 하면서 뭐 얼마야 이게? 5천 뭐 8,000원에서 뭐 한 5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이제 500% 이상. 500% 이상.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를 보면 이거는 결과론적이라는 게 차트는 왜 그게 괴리가 항상 발생하냐면 여기까지 나오고 금융위기가 나왔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쭉 올라가서 하다가 성장을 못해. 기업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럼 차트는 이런 모양으로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가 기업이 망할 위기가 되면 이건 이제 상장 폐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건 이제 매집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받쳐져 있지 않은 기업은 이렇게 매집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건 기업이 일단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망하면 차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게 가치가 받쳐주지 않았던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상장 폐지도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그림을 그렸던 여기에서 여기 이 차트 그림도 이 모양도 기술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것만 항상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기업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설명이 돼요. 기업 가치가 받쳐있지 못하면 차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받쳐주지 못하면 차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트라는 거는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고 요렇게 돼도 말이 되고 저렇게 돼도 말이 돼요. 자, 이런 종목들 볼게요. 이 종목은 진짜 장기적으로 그냥 적립해서 사도 된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근데 저도 차트에서 아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고영이라는 종목은 이걸 보세요. 차트로 설명을 하면 2008년도부터 결국 2,000원에서 10만원까지 왔죠. 2,000원에서 10만원까지 50배 왔어요. 5,000% 왔죠. 5,000%가 왔는데 중간에 보면 1파, 2파, 3파 그쵸? 1파보다 2파가 가면 3파가 더 강하고 이제는 꺾이는 흐름만 남았는데 미래 가치가 이게 좋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평가가 확대되어 있지 않다면 이 꺾이는 게 요렇게 꺾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뭐 20% 30% 조정받고 이제 다시 날라가서 이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3파가 다시 만들어질 거니까. 하락 3파가 만들어진다 그래도 기업 가치가 받쳐주진 않으면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거고 기업 가치가 받쳐주면 이렇게 빠지고 나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빠진다고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10만원에서 5만원 밑에까지 빠진다 그럼 팔아야 되겠죠? 지금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면 기업 가치가 받쳐져 있다 그러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산 사람들 여기에서 산 사람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때 말고는 살 자리가 없었어요. 차트로 보면은 제 판단에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여기서 만약에 내려왔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겠죠. 근데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건 기업 가치가 좋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0원대, 3,000원대에서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우리 시스템대로 하면 4,000원에 이제 절반 팔고 분할매도 하면서 지금까지 분할매도 하고 있는 거죠. 팔 이유가 없으면.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방법론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기술적인 거는 진짜 보면은 이거는 추격 매수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자, 이 돌파하는 이 구간에 이 돌파하는 이 구간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잡아볼 수가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서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 저런 방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술적이라는 것보다 자본 가치와 자산 가치에 주목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미래 가치에다가 배팅을 한다는 거는 항상 이거는 리스크가 커요. 성장주. 리스크가 큰데 수익도 그만큼 커요.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을 커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할 거냐. 이 리스크를 굉장히 하이 리스크로 감수하려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지노 가야 돼, 카지노. 카지노 가서 이제 분석 툴 만들어갖고 무슨 뭐 바카라 땡기고 뭐하고 뭐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블랙잭, 바카라, 무슨 뭐, 내 카드 게임. 이 리스크라는 걸 내가 고리스크를 감수하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매력이 없어요. 선물이나 뭐 이런 걸 해야지. 뭐 파생상품 매매를 해야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거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리스크를 가져가려면 파생상품을 해야 돼요. 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먹으면은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자산을 지키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스크를 크게 질 건데 왜 테마주 같은 걸 하고 그래? 테마주가 더 따라잡고 막 이제 고평가되는 거 따라잡고 막 그러는 거야. 단타하고 뭐 할 건데. 선물 같은 걸 해야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자산가치 PBR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값을 정해두고 포트를 분배한다는 거예요. PBR을 왜 기준으로 봐야 되냐? 기본 자산가치가 이 PBR로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많은 기업은 그만큼 더 안전해요. 요런데 비중을 얼마나 둘 거냐. 예를 들어서 20% 둘 거다.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인 거죠. 요런 데다 예를 들어서 50% 둘 거다. 이건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인 거죠. 요런 데다 비중을 80% 둘 거다. 이건 과해요. 성장주를 더 섞어줘야 돼. 이제 초보들이 하는 거고, 뭐 비중을 이렇게 80%막 이렇게 실어주는 거는 저 PBR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많이 섞어주면 많이 섞을수록 계좌는 더 안전해져요. 그런데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지죠. 반대로 당장 수익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간에는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10년을 보면 아까 신대양대지 그런 거 본 것처럼 고평가 들어서 거기가 이제 뭐 업황이 개선되고 성장 모멘텀을 부탁해서 이제 성장 모멘텀이 주가에 입혀주고 그게 밸류에이션을 더 받게 되는 그러니까 밸류를 더 받게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뭐 리레이팅인가 뭐 이런 말로 많이 하는데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보면 PBR이 낮다 그래갖고 자산주라고 볼 필요도 없어요. 하는 사업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스템에 중요한 거는 자, 확률 이점을 잠시만요. 시스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확률의 이점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복리. 복리를 가능한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자, 복리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주식 투자에서는 장기 투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비중,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유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전략과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는 전략으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모아가죠. 수익으로 모아가는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적립 계좌는 확률의 이점에 좀 무게를 둔 거예요. 그리고 복리에 무게를 둔 거는 트레이딩 계좌고, 확률의 이점에 무게를 더 둔 거는 이제 적립 계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좀 이제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여기에서 조금씩 변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기준은 명확한 게 확률과 복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초보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률의 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비중 관리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일정금이라는 개념도 없고, 일정금을 맞추지 않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왜 일정금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종목은, 자, 어떤 종목은 10% 비중을 싣고, 1번 종목은 뭐 10% 비중을 싣고, 2번 종목은 뭐 20% 비중을 싣고, 3번 종목은 무슨 5% 비중을 갖고 있고, 뭐 4번 종목은 50% 비중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현금 15%. 뭐 이런 식으로 계좌를 운영을 한다 치자고요. 여기에 비중을 많이 싣고 여기에는 뭐 조금 싣고 이거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운영할 거면 그냥 몰빵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 50% 비중을 싣고 나머지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50%가 박살나버리면 어차피 계산을 빵꾸 나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수익을 아무리 많이 내든지 말든지 필요가 없어. 50% 실어놓은 놈이 수익이 안 나면 그냥 계산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몰빵 투자를 해야죠. 한 종목에 실어야지. 가장 좋아 보이는 거 추려갖고 한 종목에 실어야지. 이렇게 나누는 비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금에 20%씩 나누든 30%씩 나누든 10%씩 나누든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니면 무조건 몰빵인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5% 비중 실은 종목 예를 들어 500%씩 나요. 예? 이게 마이너스 60% 손실 나면 손실이에요. 500%씩 나는데 이게 60% 손실 나면 손실이라고. 이건 비중 관리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반대로 되면 어때요? 50% 쉬는 게 500% 수익 나고 5% 쉬는 게 마이너스 60% 손실 나면 이건 수익이 크겠죠. 근데 50% 실으려는데 500% 수익 난다 그러면 이건 이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 다른 데다 비중을 들 줄 만큼. 그럼 여기다 몰빵을 해야지. 이런 비중 관리는 몰빵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무조건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현금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20%씩 샀다고 칩시다. 비중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씩 샀고 현금을 20%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이 뭐 마이너스 10%, 이 종목이 뭐 플러스 20, 뭐 이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이 뭐 플러스 150, 뭐 세 번째 종목이 뭐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자, 현금은 왜 필요한 거냐면 이 현금을 가지고 마이너스 10% 난 만큼만 사는 거예요. 20%를 맞춰 사는 거죠. 20%는 금액이 일정금인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00만원 가지고 20%씩 샀다 그러면 200만원씩 산 게 된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가 나면 20만원치 만큼만 사면 다시 200만원이 맞춰지죠. 추가 매수를 할 때 마이너스 30%가 손실이 났어. 200만원 샀는데 30% 손실 나면 얼마예요? 30% 손실 나면 얼마야? 140만원이잖아. 그럼 60만원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을 여기서 빼요. 수익 난 거에서 내가 이거 추가 매수 한 것만큼 에서 플러스를 여기에서 인출을 해서 다시 현금을 맞춰요. 이제 이게 비중 관리예요. 비중 관리를 이제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이걸 확률이 높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일정금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수가 뭐 100종목이든 500종목이든 뭐 10종목이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 이게 확률의 이점이라는 게 생겨요. 한번 스스로도 이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뇌동매매에서 수익 난 거 팔았고 손실된 종목도 계속 사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관리가 그만큼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자기 관리가 그만큼 안 되는데 그렇게 리스크 있게 운용을 하면 안 되죠. 투자라는 걸. 투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수익을 계속 내고, 주식 투자에 흔히 말하는 고수란 사람들은 절대 수익 종목들만 팔아갖고 손실 종목도 물 태우고 이런 짓거리 안 해요. 과거에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왜 그런 거를 하게 될까? 자, 그건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손실이라는 걸 죽어도 싫어해. 죽어라 싫어해. 무조건 수익 보고 팔고 싶어. 그러니까 뭐 빠져나오고 싶어서 물을 태운대. 그럼 미친 짓거리지 뭐야 그게? 왜 그러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 종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물을 태운대. 뭘 빠져나와. 그냥 버려버리려면 그 자리에서 팔아야지. 뭐 장기적으로 보유할 것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점 자체가 이제 단기 매매 관점인 거잖아요. 단기 매매인데 물려있는 종목에 물 태워버리면 완전히 뒤져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주식이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인 요인에 너무 좌지우지 된다.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분석해서 되게 좋다 그러고 샀는데 이게 뭐 빠지고 뭐하고 더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는 큰일이네. 알아. 내가 스스로 알아. 스스로 아는데 팔지를 못해. 자, 수익이 막 나오고 있어. 아이고 조마조마해. 지금 기업 가지고 뭐 분석해보니까 지금 팔 자리가 아니야. 지금도 싸. 많이 싸. 그리고 내가 생각한 기준가에 오지 않았어. 아,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뭐 한 여기서 20-30% 빠지면 어떡하지? 결국은 종목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나도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어도 견디지 못해요. 수익이 나고 있어도 이제 손실 중이어도 견디지 못해. 기업에 무언가 내가 생각을 하고 자금을 투입해서 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무언가 내가 분석했던 것과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건 손절이 아니고 내 분석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이 틀렸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기로 한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투자 이유가 사라진 종목을 계속 보유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익이건 손실이건 잘라내는 게 맞아요. 근데 수익일 때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조급하냐고. 예를 들어 50% 갔다가 이게 수익 50% 다 반환하고 마이너스 20%까지 갔어. 무슨 상관이야. 내 기준가까지는 도달한다는 가치, 그 부분을 내가 분석을 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갖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준가라는 게 오면 마음 편하게 팔아. 나머지 갖고 그냥 수익을 확대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복리가 없는 매매에 의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복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수익의 폭을 키워야 돼요. 언제든지 상장 폐지 조건을 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처셀이 저번주에 좋은 얘기만 막 하면서 뭐 줄기세포 대장으로 해갖고 지랄 연병했잖아요. 이거 줄기세포 대장. 근데 그거 보니까 과거에 무슨 뭐 상장 폐지 시킨 이력이 있어. 주가 조작해갖고 여기 사장이 과거 이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재판받고 뭐하고 해서 보석으로 나왔어. 한국 법이 족같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응? 근데 갑자기 하한가 나왔어. 이거 상폐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순간에 상폐돼버릴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다. 굉장히 희박하지만 삼성전자가 나중에 뭐 10년, 20년 있다 상장 폐지될 줄 어떻게 알아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왜? 이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처럼의 그릇이 안 돼.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작업을 해갖고 내부 정보 다 유출해갖고 날라버렸어. 뭐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런 뭐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해버리면 언제든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죠. 이런 리스크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거는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죠.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상장 폐지라는 거는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수백 종목을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고 1년 이상 동안 보유하고 있고 회원마다 다 다른 포트를 구성해드리기 위해서 종목들 이야기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아직은 이제 정지 종목은 2개 있어요. 거래 정지됐던 종목, 리스크를 좀 안고 이건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 중에 정지 종목이 2종목이 있는데
아직 상장 폐지는 안 됐어요. 그 종목 중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기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건데? 몰빵 태웠다 이거 상폐돼버리면 뒤져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예를 들어서 특히 내 평생 자산을 만약에 가지고 가갖고 내처셀에다 몰빵 딱 해놨어. 한순간에 내 20년, 30년, 50년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허비했던 내 시간,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몰빵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에서 뭐 나중에 잘 어떻게 마무리되고 나서 여기에서 뭐 조인트 스템인가 뭔가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나서 갑자기 뭐 크게 가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있던 주가보다. 그것도 확률이 있고 요것도 확률이 있고. 자, 어느 쪽이 확률이 높은가를 분석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복리가 없는 매매에 의존을 하게 되면 작은 수익과 작은 손실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 30%를 내가 익절가로 보통 둔다. 단기 익절. 자, 손절 3% 5%래. 말은 좋아. 근데 예를 들어서 개파락 맞아갖고 막 마이너스 20% 시작하고 이러면 어떡할 건데? 오늘 보유를 하고 있어서 손절은 무조건 3% 5% 되면 볼 거야.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뭐 장 마감까지 무조건 팔아. 그 기준이 있으면 해놓으면 이걸 계속 반복할 거 아니에요. 10% 수익 뭐 3% 익절. 그러면 이 익절 확률이 이거보다 높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 손절폭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손절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익절하는 것보다. 평균을 쳐보면 10년 매매에서 평균 치면 무조건 손절이 더 많아요. 아무리 고수라도 이렇게 손절폭을 짧게 되면 그리고 이거를 뭐 다음날도 가져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개파락. 이 위험은 항상 있어요. 개파락이 뭐 마이너스 5%에서 무슨 뭐 마이너스 20% 30%까지 어떻게 시작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인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63빌딩이나 이런 데 갔다가 갑자기 거론돼가지고 무슨 뭐가 된다든가 뭐 서울에 지진이 난다든가 무조건 그냥 전부 다 점한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증시는.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 천재지변 이런 거를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인간이. 손절 이렇게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30%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 3% 5%인데 야 이거 뭐 전쟁 나서 빠진 이거 뭐 지진 나서 빠진 거니까 그냥 들고 버텨야지. 이때부터 뭐가 돼요? 이때부터 뭐가 돼?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손절 3% 5% 한다 그랬으면 3% 넘었으면 무조건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원칙은 이때만 적용되는 거야. 이 이상의 손실이 되면 내가 그동안 수익을 다 반환하고 뭐하고 있으면 못 지켜. 이거는 누가 그런다? 개미 99%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건 애초에 내가 하게끔 하진 않는 거야.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거 지키지 못하는 사람 내가 계좌 보고 뭐 하라 그러고 우리 회원분들은 자기가 자기 계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게끔 하고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냥 강퇴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손실 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책임 유무를 따지게 될 거고 이게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왜? 사람들은 남 탓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손실이 좀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 탓해야지 어떻게 돈 주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나는 그런 데다가 단 1도 내 감정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가 없는 매매에 의존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단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기라는 거는 이것도 기준만 명확하게 잡아갖고 운용을 하면은 될 수 있는데 일단 단기 매매하면서 손절 뭐 3% 뭐 5% 이걸 숫자로 정해놓는다는 자체가 하자예요.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화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릇이고 뭐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고수의 영역인데 가장 초보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건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에요. 단기 매매라는 거는. 근데 초보들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손실이라는 것도 감수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손절 라인이라는 걸 정해놓는 순간부터 하자예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손절 라인을 정해놓는 자체가. 그럼 무조건 장중에 팔아야 되는데 장중에 무조건 판다. 오늘 사서 오늘 판다.
그럼 수익도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짧은 수익과 짧은 손실을 계속 반복해.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하고 돈도 못 벌어요. 특히 스캘핑, 일수익률 해갖고 오늘 매매하고 오늘 판다. 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수익을 크게 보기도 힘들고 리스크는 크고 이럴 바에는 선물이라든가 무언가 변동폭이 더 크고 수익을 더 크게 줄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자,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무시해요. 이걸 이제 외면한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굉장히 건전한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줄도산하고 다 붕괴되는 거예요. 주변에 옆집 아빠, 우리 아빠, 무슨 뭐 앞집 아저씨, 내 친구, 누구 뭐 일자리에 다 잘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 붕괴, 그 우리나라의 붕괴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의 붕괴는 우리나라 경제 붕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울고 죽고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진다. 우리나라 증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업 활동이라는 건 투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무언가 자본이 들어가야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면만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사람들이 맹신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 말은 되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이야기는 잘 들어요. 자기가 분석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보통 보면 남말은 신뢰하지 않아요. 보통 인간이라는 족속이 그래요. 남말은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안 좋은 말은 신뢰한다. 안 좋은 얘기는 쉽게 신뢰해요. 특히 좋은 이야기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이 신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신뢰를 가지는데. 안 좋은 말은 딱 이야기하면 1초 만에 그냥 수긍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왔던 거, 내 인식에 박혀있던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남들이 좋은 이야기 하고 뭐하고 하면 이거를 짚어봐요. 이걸 짚어보고 뭐하고 리스크가 보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말은 듣는 순간 끝이야. 쳐다도 안 봐. 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딱 하면 그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건전해요. 자영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집을 사는 이런 구조 이런 것도 우리가 만연하게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동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불건전하단 말이에요. 집이라는 이거를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불건전해요. 전세라는 제도부터 해서 무언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전세라는 거는 언제 깡통이 될지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 부동산이 붕괴가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붕괴가 나오면 그러니까 전세값 밑으로 빠져요. 집값이. 그럼 그 전세금을 누가 어떻게 줄 건데 그걸? 뭐 보험이라든가 뭐 있겠죠. 그런 게 되면 그쪽에 보험 비중이 많은 데들은 우리나라 붕괴되면서 무슨 뭐 전세값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부동하고 보험사들 다 망하고 그 보험금 지급 못하고 국가에서 회생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돈이 없고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가치라는 게 있어서 안전해요. 오히려. 근데 집이라는 것들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담보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불안정한 거라고. 부동산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불안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보면 이런 건전성을 무시하게 되는 게 뭐냐면 각종 테마가 돌죠.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기대감, 투기자금들이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블이 끼는 구간에 환상의 목을 매게 돼요. 사람들은. 왜? 야, 오늘 살까 하다가 내일 보니까 30% 올라있어. 어저께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자꾸 입혀지는 거야. 쓰잘데없는 경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또 몇 개를 본단 말이야. 무서워서 사지는 못하고, 아, 이거 상한가 가네? 아, 이거 지금 상한가 갈 것 같은데, 15% 막 이렇게 가있네. 상한가 갈 것 같은데, 살까 하다가 못 샀어. 근데 상한가 진짜 가버려. 그러면은, 아, 그때 샀으면 15% 수익인데.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손이 나가는 거지,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딱 샀는데 그 자리가 꼭지고, 막, 내 전재산을 뭐 해갖고 샀는데, 나도 모르게 샀는데, 뭐 마이너스 뭐 내 전재산이 갑자기 뭐 몇 분 만에 막 10%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아, 머리 쥐어 뜯으면서 이제 고통을 이제 막 호소하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가 확대되는 기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래 손실을 보게 되면 그 경험을 입혀져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수익을 자꾸 운이 작용해서 몇 번 경험하게 되면 미쳐버려요, 사람이. 그때는 이제 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빚져갖고 막 갖다 때려 박아버린다고. 그냥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가상화폐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진짜 가상화폐는 막 1000만원 넘어가는 순간부터 언제가 꽂힐지 모른다, 이거는. 진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제 주변에도, 얘기를 하고. 듣진 않아요. 아, 그렇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해놓고 이미 샀어. 빚 다 져갖고 막. 거기에다 다 담궈놔갖고 막. 지금 팔지도 못하고 막 비트코인 2,500만원, 2,000만원 사갖고 2,500만원까지 갔었나 비트코인이? 막 아무튼 2,000만원 넘게 사갖고 지금 막 막 죽는 소리 하고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다가 돈 필요하면 팔아야지 뭐 어떻게 해. 빚 졌는데 막 빚 갚으라고 난리 치고 뭐하고 하면 그거 팔아서라도 일단 줘야지 어떻게 해.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뭐 튤립 열풍이라고 막 많이 뭐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맨날 당해. 이상한 거야 이게 참 사람이. 심리라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 내가 그때 진짜 미쳤었는가 보다. 정말 이상하네. 그렇게만 안 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라는 게 없으면 그런 부분들을 절대 절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만들어 있어져야 된다. 변동성에 의존한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너무 의존은 주가가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서 막 이거 먹고 여기 사서 막 이거 먹고 막 이렇게 했다가 여기에서 사갖고 요만큼 내려가면 손절하고 막 이거를 뭐 계속 한다고. 단타 단기 매매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주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깔아놓고 심심해서 단기 매매 해자 시간 날 때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이런 개념은. 근데 단기 매매가 주가 되면 죽어버려요. 이건 나중에 무조건 죽어요. 가끔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0.00001% 0. 단타 해갖고 뭐 성공한 사람들은 뭐 한 100만 명 중에 한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6천만 명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 우리나라에서 전체가 다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도 60명밖에 없다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런 사람들. 그 60명 안에 든다는 거 하지 마세요. 이걸 들라고 이거 뭐 노력한다니 미친 짓거리지 이게. 100% 다 성공하는 길이 있잖아요. 없으면 모르는데 100% 무조건 성공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성공. 이게 무조건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100% 무조건 성공하는 길이. 자, 화폐의 가치를 책정하지 못한다. 화폐 가치라는 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가 벌어지면. 근데 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 있을까? 화폐의 가치라는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자산이에요. 근데 이 화폐에 목숨을 걸죠. 돈 막 다 인출하고 은행이고 뭐고 다 못 믿어. 그래갖고
근데 돈은 어떻게 믿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화폐를 어떻게 믿어? 은행도 못 믿고 국가도 못 믿고 다 못 믿어. 그래갖고 5만원짜리 지폐고 만원짜리 지폐고 다 해갖고 막 금고에다 쌓아놓는다고. 정말 가장 미친 짓거리지 그게. 이걸 몰라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몰라. 이거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이건 이제 졸부들이나 의심병 많은 사람들이 보통 더 그렇죠. 투자가 필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화폐 가치가 평생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화폐 가치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물 자산, 그러니까 금, 은, 구리, 뭐 이런 이제 원자재 측면이라든가 전에는 이제 이제 원유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자산에 속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뀌었죠. 왜?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니까. 금이라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폐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금이라는 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금이라는 은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즘은 가상화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다 들고 있어요. 가상화폐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비주류에서는 계속 안전자산으로 이게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주류에서. 이제 황금성이 더 좋으니까 금은보다는 황금성 면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 거죠. 가상화폐는. 근데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축 관점으로는 금은 이거는 저는 영원할 거라고 봐요. 거의.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굳이 하지 않는다 그래도 돈이 생기면은 은행에다 저축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금 사서 모아야 된다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 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치라는 게 고정돼 있어서 매력이 있는 거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변동을 하죠. 주식은 가치가 이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쌍 구간이 그 당시에 이제 쌍 구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건 전체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경제예요. 그 경제를 사는 거죠.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금이라는 거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이고, 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화폐라는 걸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걸 절대 들고 있으면, 부자들은 현금이라는 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걸 들고 있는 순간부터 그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들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등한시한다. 주식 투자가 위험한 건 이제 변동성이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템포를 잘못 가져가서 단기 매매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성의 투자 매력이라는 거죠. 이 변동성이 확대돼서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기업의 가치가 싸지니까. 기업의 기존 가치라는 게 있는데 가치가 싸지면 싸질수록 오를 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이제 투자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싸줘도 이게 고평가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편입을 하지 않고, 저평가가 확대될 때는 빠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 그 특히 말하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이야기하는 비중 관리, 이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중 관리. 그리고 수익을 지킬 줄 모른다. 가장 큰 문제죠. 수익이 났으면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준. 그 전에는 수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가를 이제 100% 잡아놨으면, 이게 100% 이걸 자꾸 경험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또 생겨요.
300%, 500%까지 안 팔고 그냥 갖고 가고 수익을 크게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정해놓을까? 수익을 계속 챙겨가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왜? 수익을 냈으면 그걸 지킬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그 지키는 방법과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된다. 확률과 복리, 그리고 자산으로, 확률 복리라는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죠. 이 확률과 복리, 그리고 자산으로 구분되는 상품을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면서 이제 경험을 누적해야죠. 확률을 높이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명확한 기준을 뭘로 잡고 있다? 일정금으로 잡고 있다. 자, 복리를 확대하려면 수익의 폭을 끌어올려야 된다. 복리라는 거는 수익을 벌어오는 구조인데, 안전성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100% 이상 수익을 무조건 만들어야 상장 폐지에 대한 확률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 가능성이 생긴다. 수익은 크게, 손실은 짧게. 자, 주식 투자가 서민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작은 돈으로 비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위험 자산인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게 위험한 이유는 레버리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보통 보면 빚을 안고 사죠, 집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레버리지가 들어가고 또 몰빵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1, 2억 갖고도 이제 비중 관리를 못하죠. 1억, 2억 뭐 이런 돈 갖고도 비중 관리를 못해요. 근데 주식 투자는 100만원 갖고도 비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민한테 필수적인 거예요. 작은 돈으로 비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서민들한테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서민에겐 투기 상품이에요. 무조건 투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어땠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기 상품이었어요, 부동산은. 20년 전에 얼마, 지금 얼마가 올랐다? 그 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투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왜? 비중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투기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 비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투기 상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산이 1000억 이상이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강남에 집도 사고 대치동에도 사고 대조동에도 사고 저 약수동에도 사고 막 할 수가 있잖아. 압구정에도 사고 명동에도 사고 1000억씩 있는 사람들은 저기 시골에도 사고 경상도에도 사고 전라도에도 사고 이거 다 가능하다고. 1000억씩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비중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가. 근데 서민들이 하는 부동산 투자는 100% 다 투기란 말이에요. 월세 보증금 들어가 있고 전세 들어가 있고 다 투기예요. 그건 누구도 절대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순간에는. 그게 무너진 게 2008년도에 이제 모기지 사태예요, 미국.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에 내가 끼어있으면 재수없게 무너지는 거예요. 어차피 집이라는 건 필수적인 거니까 우리가 살아야 돼서 필요해. 그런데 투기 상품이다. 왜? 나는 돈이 없으니까 투기 상품인 거예요. 자, 물가와 화폐 가치의 연결고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일을 안 해야 돼요. 4차 산업이 그걸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물가는 이렇게 올라갔고 화폐 가치라는 건 이렇게 떨어졌어요. 화폐 물가. 그럼 물가에 연동되는 거를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그동안은 수익을 많이 받겠죠. 뭐가 있어요? 원유. 물가에 연동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원유이고 농산물이 있죠. 요런 데다 투자를 했으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수익을 계속 봤을 거란 말이에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화폐 가치는 계속 투자를 해서 화폐에다는 환투자 이런 거 환투기밖에 안 된다면 환투자가 뭐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투기지. 가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것도 저는 투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 연결고리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아르헨티나 금리가 40%예요, 지금. 그럼 1년에 물가 상승률이 40%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라면을 1,000원에 사먹어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이게 1,4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2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금리가 그대로 2년 동안 유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1,400원짜리가 여기에서 또 이제 40%가 붙는 거죠. 1,400원에 40%가 붙으면, 뭐 2,000원이 넘어가겠죠? 2,000원 이상. 2년 만에 내가 먹는 모든 게 다 따블이 들어가. 생활비가 지금 150만원이 들어가면 생활비가 3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2년 후에는. 그럼 국민들은 죽어버리는 거죠, 이거. 화폐 가치가 이렇게 급락했다는 건 뭐예요? 아르헨티나 자체가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내가 아르헨티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면 우리나라 자산은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지금 재정 상태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되는데 아르헨티나 국민이라 그러면 절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자산은. 아르헨티나 주식을 아르헨티나가 이제 나중에 경기가 올라. 이게 근데 이 국가가 뭐 하는 국가인지는 모르겠어. 뭘로 먹고 사는 나라인지 모르겠어. 투자를 못 하는데 러시아나 이제 뭐 브라질 이런 데는 내가 자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데는 뭐해서 뭐 팔아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지를 아니까. 원자재 수출하고 뭐하고 하는 나라니까. 응?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산 그걸 이제 갖다 팔아갖고 돈 버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투자 매력이 있는 건데 이제 아르헨티나는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투자라 마라 이런 소리 못하겠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아예 뭐 이제 나라가 이제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후퇴를 한다든가 망해갖고 후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거는 공부를 해봐야 돼요. 내가 모르겠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자, 금은 구리 이 화폐처럼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은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금 같은 거 드는 게 아니고 금 같은 거 사 모아야 돼요. 은 같은 거 사 모으고 구리 같은 거 사야 된다고. 구리 같은 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무슨 뭐 산업 개발한다고 하면서 막 싹쓸이하고 구리 같은 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가. 그쵸? 근데 이거는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여기저기 이제 뭐 사용처가 다변화되고 뭐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죠. 금 같은 게.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는데 금이 필요한 무언가 이런 것들이 뭐 발생하면 할수록 이 가치는 계속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금이라는 건 화폐 가치도 하고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거 금이라는 건 화폐 가치가 있었어요.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건 투자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화폐는 그냥 나라에서 약속해서 찍어낸 종이에요. 종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화폐라는 거는 나라에서 찍어낸 종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가상화폐나 똑같은 거예요. 화폐도.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죠. 터키, 아르헨티나 등에서 지금 자국 화폐를 버리고 가상화폐를 사는 이유다. 이게 뭘까? 아르헨티나 돈보다는 가상화폐가 안전한 거예요. 터키 돈보다는 가상화폐가 안전한 거라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르헨티나 돈이나 터키 돈은 어때요? 이게 터키는 또 이게 터키 돈 말고 루블인가? 뭐더라? 나 터키 돈 말고 다른 나라 돈도 쓰고 있더라고요. 유로화인가 뭐도 쓰고 있어요. 그래갖고 터키 돈으로 임금 받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대요 지금. 뭐 가치가 이렇게 폭락해버리고 하니까. 월급 원래 150만원 받는 것처럼 받았는데 이게 뭐 지금 이거 보니까 유로화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내 돈보다 2배를 더 받은 거야. 터키 돈이 가치가 떨어져 버려갖고. 그러니까 자산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요런 쪽으로 이제 요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원래는 이거 금 같은 거 사야죠. 가상화폐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왜 사는 거야? 이거 욕심이 껴있는 거지. 금 가격은 그렇게 막 변동성이 크지 않은데 가상화폐는 막 뭐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100% 50%씩 올라가니까 요쪽으로 가는 거죠. 왜?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자, 이걸 방어하기 위한 대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상화폐라는 게. 그래서 투기 심리가 끼어있다. 그래서 국가 화폐들 지금 신흥국에 있는 국가 화폐보다는 가상화폐가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될 수 있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럼 변화되지 못하면 부자들이 한순간에 섬유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자산 물려받고 뭐고 한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그렇게 급속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 화폐 가치라는 건 변동성이 작아서 그게 이제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건데, 변동성이 그렇게 커져버리면 이제 베네수엘라나 지금 터키,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데들처럼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화폐 가치를 상실을 해요. 거래 수단으로서의 이제 가치를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뭐 그 화폐를 안 받아버릴 거 아니에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화폐를 받질 않겠죠. 그럼 그 화폐의 용도가 폐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증이 되어 있는 달러나 유로화 쓰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안 쓰고 자국 화폐 버리고 다른 나라 돈 쓸 거라고. 자국은 망한 거고. 그럼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망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화를 버리고 이제 미국 돈을 써요. 그럼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보다는 원자재가 안전자산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가 있다? 이제 금은 구리.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편리한 건 금하고 은이 편하죠.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내가 주식 투자가 싫다. 굉장히 좀 싫다. 그냥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금하고 은하고 사라고. 내 저축을 금하고 은에 하라고.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고.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는 미친 짓거리다. 현금은 한 개도 안 들고 있을수록 좋다. 자, 시스템에 자본을 가두는 건 기본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뭐냐? 잠시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아까 이야기한 게 뭐지?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지금은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면 안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건데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죠, 관리. 차트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에 대한 그 기술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필요하다는 거죠. 시스템에 자본을 가두는 거는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갖춰져 있으면 있을수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게. 목 상태가 말이 아니네. 목이 완전 맛이 갔네. 영상 2개 찍었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몸이 뭔가 과부하가 걸리는 게 이제 30대가 넘어가니까 확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좀 공감이 더 많이 간다 그래야 되나? 연세가 이제 나보다 더 드신 분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공감은 가는데 이해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세대 갈등이라는 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생겨난 원인은 다 부모들이 제공을 한 겁니다. 우리 아래 세대한테도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어른들이 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걸 계속 버리고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이라는 건 멋있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좀 욕심을 내려놓고 좀 자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밖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전 진짜 사업하면서 굉장히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만나보면 점점 인간이 싫어지고 사람이 싫어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있는 요소지만 그 이기심이나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거를 세상에서 자꾸 나를 단절시키는 그런 도구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 지금도 되게 싫거든요. 사람이 별로 싫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왜? 나는 살아가야 되니까. 인간이 너무 싫어서 죽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쉽지도 않고 또 주변에 무언가 책임질 무언가가 있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고. 이게 참 인간이 웃긴 게 인간은 싫은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계속 하죠. 인간적인 면으로는 주변 사람들도 저는 싫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친구들이나 뭐 보면 여러 가지 싫은 요인들이 계속 보여. 근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죽는다라고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해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이기심이나 욕심을 아예 다 버리는 건 불가능한데 그걸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작아서 보통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한 90%라고 봐요. 저는 세상에. 근데 인간 같은 사람들 10% 때문에 세상을 살만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인간의 90%는 개새끼고 쓰레기고 뭐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10%가 와 이런 사람들 보면 세상 정말 할만하구나. 무언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비중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도 제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포커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동안은 이렇게 가겠지만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경제적인 자유를 갖춰가고 하는 동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경제적 자유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욕심이 생기더라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자부하는 거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수많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딜도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런 거 안 하냐, 너도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그랬죠. 니가 양아치인데 나는 왜 그렇게 니처럼 양아치 같이 살아야 되냐. 그냥 죽는 게 더 편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타협을 하고 세상을 사느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극단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아직은 덜 되고 앞으로 평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그 기준도 딱 불화가 생기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없어서 무언가 이거를 못 해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 그 정도가 생기지 않을 만큼,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 만큼, 또 주변에 조금씩 나눌 수 있을 만큼, 내가 욕심을, 이기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도 하고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에 치우치면 결국은 돈이란 것도 내 손에 잘 들어오진 않아요.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수익은 더 좋아져요.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거 그냥 허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계좌가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복리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복리라는 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좌에 입혀지는 거예요. 내 자산에 입혀지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니까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할게요. 원래 영상을 하나 더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영상 제작은 이거 오전에 2개 올린 걸로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휴장일인데 내일 또 이제 장이 열리죠. 내일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 뭐니 해갖고 어저께 이제 좀 장이 빠졌었죠.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도 기대가 많아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